동양미술사에 대해 발표할 강민서입니다. 자, 여기에 백지가 있습니다. 이 백지를 여러분들이 동양미술에 대해 아는 정도만큼 채워본다고 할게요. 그럼 아마 이 백지는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이나 호랭이 그림 하나, 그리고 뭐 풍속도 하나, 이 정도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상 동양 사람이면서도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만 조금 알지 동양 미술에 대해서는 딱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백지의 빈 부분을 채우러 여러분들과 함께 동양미술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양이 정확히 어디를 포함하는지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이 동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한중일 이 세 가지 나라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동양의 구분은 이것이 아닙니다. 동양이란 동력동에다가 바다 양자를 써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아시아라는 의미로 써가지고 이것을 아시아 미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양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이것들 중에서 불탑, 도자기, 그리고 금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동양이라고 하면 불교가 절대로 빠질 수가 없죠. 이처럼 마찬가지로 동양 미술사에서도 불상 그리고 불탑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불교가 처음으로 태동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중국이라고 하시는데 바로 인도입니다. 이 고대 인도에서 불교 미술은 엄청나게 동양 미술사에게 엄청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마우리아 왕조에서 아쇼카 왕이 자신의 나라에 불교 교리를 널리 퍼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이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스투파입니다. 이 스투파는 투파, 타파, 솔도파로 변했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아는 탑으로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투파는 깨달음을 얻은 자, 그러니까 부처의 유고를 담아두는 곳으로 쓰였는데 이 스투파가 그러니까 그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이 그때 당시에는 석가모니가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의 유골에서 나온 사리를 이 안에 담아두었다고 합니다. 이 스투파는 원래 도명 형태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동북아시아로 전해지면서 우리가 아는 형태의 석탑, 목탑, 그리고 닫힌 구조의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서양인들이 우리 동양에 불교에 대한 유적들을 많이 알아보러 방문하곤 하는데요. 지금에서는 불교였다면 그 전에는 많은 서양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바다로 나오게 만들 정도로 유명한 동양 미술의 한 가지 물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자기입니다. 이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만든 말인데요. 도기는 800도에서 1000도 사이에 구운 토기를 말하고요. 자기는 1200도 이상에서 구운 토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서양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도자기를 사랑했을까요? 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도기까지는 나아갈 수가 있었지만 자기까지는 나아갈 기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양에는 이런 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동양 사람들이 자신의 도자기를 훨씬 더 많이 제품을 팔았고 이렇게 해서 동양에 도자기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어가 붙게 된 데에는 중국의 신석기 문화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문화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앙소 문화, 용산 문화 이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도자기는 처음에 중국에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기원전 5000년부터 3000년경 발생된 이 앙소 문화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갈색 토기에다가 검은색 안료로 사람이나 동물 그리고 기하학적 무늬를 그려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채색할 채를 써서 앙소 채도라고 했고요. 이 앙소 채도 문화권 사람들은 과연 이 도자기를 실용성을 그냥 쓸데없고 어떻게 하면 제일 아름답게 만들까에 집중을 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쉽게도 이 앙소 문화는 다음 문화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앙소 문화에서는 채도였다면 용산 문화에서는 흑도가 있는데요. 기원전 25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발생한 이 문화권으로 검을 흑자를 써서 흑색 도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앙소 채도와는 다르게 용산 문화의 흑도는 아름다움보다는 실용성과 내구성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앙소 채도는 인스타그램용 도자기를 할 수 있고요.
용산 문화는 어머님들이 사랑하시는 실용성이 높은 코렐 접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산 문화가 좀 가장 제일 특징적인 이유는 바로 많은 신석기, 중국의 신석기 문화들 중에서도 가장 유일하게 청동기 문화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처음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이 점점 다른 나라로, 주변 나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고려청자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청자 말고도 같은 유명세를 가진 엄청난 국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신라의 근관입니다. 이 신라 근관, 여러분들 역사책이나 교과서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중 단 한 명도 이 이 근관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신라의 근관은 과연 신라만의 고유한 문화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당연히 아니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이 신라의 근관이 신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그런 근관의 형식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의 틸리아 테페라는 곳에서 신라 근관의 원조가 발견이 되면서 신라 근관이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아프가니스탄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거리상 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여러분은 실크로드가 다들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지나고 또 중동 지역을 지나서 최종 목적지로 로마를 잇는 그런 동서의 교역로를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과 우리나라가 교류를 했다면 충분히 아프가니스탄의 틸리아 테페 근관이 신라 근관의 원조일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된 틸리아 테페 근관입니다. 두 번째가 신라 근관이고요. 눈으로만 봐도 굉장히 비슷하죠? 이 근관이 틸리아 테페 근관이 신라 근관의 원조라고 보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근관의 전체적인 모양이 나뭇가지를 세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보이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이 틸리아 테페 근관에서 보이는 나뭇가지처럼 신라 근관에서도 날출 모양으로 이렇게 나뭇가지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틸리아 테페 근관과 신라 근관 모두 근관을 장식한 방식이 같다는 것인데요. 잘 보시면 여기에 금색 스팽글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락이라고 하는 그런 금판 구슬인데요. 이것이 신라 근관에서도 똑같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근관 모두 펼쳐보면 이런 조립식 그런 전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 두 근관 모두 조립식이라는 것에서 이 세 가지 이유로 틸리아 테페 근관이 우리나라 근관의 원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미술사의 불탑, 도자기, 그리고 근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동양미술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동양미술사는 이것 말고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동양, 그리고 서양에서 동양의 문화 교류는 단순히 물건의 이동만이 아닌 서로의 생각과 문화, 그리고 감각 등이 서로 스며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백지를 채우자고 했던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의 백지는 여전히 비워져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배운 내용들로 점차 채워지고 있을까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백지를 채워보시면서 동양미술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